남욱 변호사가 이거 드디어 나왔어. 남욱 변호사가 윤석열 부친 이 얘기부터 간단한 것부터 합시다. 네. 윤석열 부친 집을 김만배 씨 누나가 샀는데 그 우연이라고 그랬는데 그때부터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우연일 가능성은 대한민국 부동산이 몇 개인데 지금 말이 안 되죠. 네, 단독 주택이었습니다. 단독 잘 주택을 팔리지도 않는. 그 현금 주고 샀고 예, 다 다 현금으로 사. 누나가 알고 봤더니 집이 필요하지도 않아.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 말도 안 되는 거였잖아요. 근데 드디어 이제 연결고리가 박영수, 발견이 된 박영수 거죠. 변호사가 그러니까 박영수 변호사가 그 윤석열 선배 아닙니까? 네. 직속 네, 선배이기도 하고 정도가 아니고 멘토죠? 사수 부사수 사수부 관계. 사수. 멘토 정도로 봐도 되고 사수부 끌어주는 사람. 예. 그 사람이 했는데 어떻게 모른다 그래? 어? 그때- 우연이라 그래. 대선 때 모른다고 했던 것도 거짓말이라. 다 거짓말이지. 네, 거짓말이에요. 근데 누가 했을지는 몰랐는데 그렇죠. 박영수 검사장이 거기에 이제 연결고리가 됐고 또 화천대유 만들 때 초기 투자금 설립자금을 좀 박영수 쪽에서 됐다라는 화천대유. 지분이 있다. 지분이 있다. 대장동이 지분이 있다. 그것도 50억 그런 얘기도 보도도 나왔고. 있었고요. 네. 네, 네. 근데 50억 얘기가 이제 대장동 중기하고 연결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초기에 이강길 씨가 지금 초기 얘기를 많이 나왔어요. 청문회 때 네. 이강길 씨가 이제 부산저축은행부터 대출 받았는데 불법 대출 받았는데 그 수사를 박영수 변호사가 껴가지고 다 무마해주고 커피 한 잔 하고 가버렸다. 네. 그래서 일단락이 됐는데 자, 1차 이게 일기야. 일기예요. 근데 이기가 있어. 이기가. 저희가 일기 때부터 쫓았는데 대선 때 저희가 계속 그 얘기를 했었는데 이강길 씨가 대장동 사업을 처음 만든 사람인데 이분이 거기에 있는 종중 땅을 다 정리합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었어. 이 종중 땅을 다 정리해서 이강길이 이 사업 토대를 마치니까 그 다음부터는 깡패들이 꼬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일기 때 이강길을 만났어요. 왜 그러냐면은 사업가인데 깡패들이 죽이려고 한다고 해서 깡패는 또 주진우거든요. 네. 그래서 깡패들이 그래서 대장동 커지기 전에 그렇죠. 일기 때 만난 거예요. 수원 깡패. 네, 수원 깡패들이 와서 죽이려고 한다 하면서 차로 밀어가지고 차가 어디에 빠졌다 그 얘기를 듣고 깡패가 그래서 갔어. 근데 깡패들이 왔을 때도 이강길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그렇지. 사업권을 지켰어. 돈이 컸고 네. 이강길 씨가 사업 수완이 좋은 사람이었어. 그렇죠. 그래가지고 깡패는 물리쳤어요. 물리쳤어. 깡패들은 다 물리쳤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검사들이 검사가 온 거야. 검사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당시 이제 주인 검사 2011년도 주인 검사가 그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불법 대출 수사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강길 씨의 사업권이 거기 묻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엄청난 네. 이권이 아직도 살아 있었어요. 살아 있었어요. 예. 예. 그때 이제 윤석열이가 제대로 수사했으면 대장동은 거기서 딱 끝났고 예. 그 묻어져 있던 돈들은 부산저축은행 피해자에게 돌아갔고 그렇죠. 국가에 추가 그 저축은행 지원금 5천억이 더 나오지 않았을 부산저축은행부터 불법 대출 받았던 돈이 예. 고스란히 살아 있었던 살아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강길 씨, 남욱 씨는 그걸 애지중지하고 있었죠. 그렇죠. 근데 그게 어느 때인가 갑자기 이강길, 남욱 씨가 뺏깁니다. 구속되면서 걷어져 버립니다. 그렇죠. 근데 그 과정이 대단히 의문스럽다고 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걸 그래서 이제 설명해 저희가 그거를 봤었는데 그게 이제 2014년도에 원래 경기경찰청에서 그 정보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왜 이 대장동권이 이게 좀 로비가 있다라고 해서 경기경찰청에서 두지는데 그게 이제 성남시 의회 의원들 그 최용길이라고 하는 그렇죠. 의회 의장 그 국힘당 출신 네. 성남시 그다음에 의회가 연루된 신영숙 당시 이제 국민의힘 국회의원 예. 그 사람이 LH 그 사업을 꺾으려고 했던 그렇죠,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 동생인가 그 수행기사한테 뭐 몇 억이 갔다는 첩보가 있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경기경찰청에서 사실은 그 수사를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민간이 이 사업을 가져가려고 한다. 예. 그런 수사를 먼저 했는데. 그래서 그 로비가 있다. 그래서 수사를 하는데 사실 제가 듣기로는 경기경찰청에서 왜 이강길 조우영과 관련된 이 부산저축은행 대장동권이 왜 옛날에 수사가 안 됐을까 그런 것도 사실 팔려고 했대요. 아하. 왜냐하면 그때 예금보험공사에서 그렇지. 저축은행 파산 당시에 전수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2011년도 4월 달에 이 대장동 대출권은 이거 불법 대출이다라고 예. 아예 공문으로 보냅니다. 그렇지. 윤석열 그 주인 검사 그 수사팀한테 수사하라고. 수사하라고. 예.
근데 다른 거는 다 수사했는데 이것만은 수사를 안 해요. 부산저축은행만 봐줬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걸 경기경찰청이 알고 수사를 하는데 그 성남지청이랑 수사를 했는데 갑자기 갖고 와 하면서 검찰이 그걸 가져가 버립니다.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걸 가져갔죠 그때. 가져가요.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상한, 예, 그때부터. 예. 그러더니 그 대장동 부실 수사에 대한 그 수사라든가 또 사실은 이제 이 대장동 건은 그 한나라당, 국민의힘이라든가 이상득이라든가 이쪽에서 사실은 그 작업을 친 거다라는 예. 그런 정보가 많았는데 그것도 수사가 안 되고 오로지 이강길과 남욱 씨와 조우영 씨만 싹 걷어갑니다. 구속시켜서. 그러니까 그것만 하더라도 일기 수사가 엉터리였다는 게 드러나죠. 조우영 그렇습니다. 봐줬는데 그때 조우영 구속됐거든. 네. 다 나와가지고. 근데 그게 15년도 일기 수원지검에서. 사업 멤버들을 싹 잡아가요 그래가지고. 네, 네. 예. 그때 사실 윤석열을 잡았어야 되지. 이거 봐줬네 하고. 그렇죠. 사업을 할 수가 없어. 사업하던 사람들 다 다 잡아. 잡아가가지고 그래서 사업 주인이 바뀌죠. 그때. 주인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김만배 씨가 드디어 전면에 나오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김만배 씨가 근데 뭐 화천대유라든가 수익 지분을 갖다가 본인이 마음대로 설계를 하는 그 관할이 아닌 그 직업이 나서가지고 이 사건을 싹 털어서 가져가고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이해관계자가 데모하면은 검사들이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또 그 사람 잡아. 구속영장 쳐버리고 네네. 그래서 싹 정리된 다음에 이 사업이 넘어가죠. 넘어가죠. 넘어가는 과정에 이제 50억 클럽이 등장하는 그렇죠. 거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그 주인이 바뀌어요 그때. 주인이 바뀝니다. 이 과정도 수사해야 돼요. 근데 그 주인이 바뀌는데 관여한 사람들 이름들이 다 검사들이잖아요. 네네네. 화천대유에서 뭐 고문 역할을 한다든가 뭐 자문 변호사 한다든가. 네. 곽상도, 박영수, 그래서 50억 최재경.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거기 이제 머니투데이 그 대표 이름도 있지 않습니까? 홍성근. 네. 거기를 찾아보니까 머니투데이가 또 대장동 건 관련해서 사업 진행에 뭐 언론 보도라든가 이런 등등에 해줬고요. 도움을 주는 흔적은 있습니다. 돈도 빌려줬고요. 예, 흔적은 있고 사실은 이제 김만배 씨가 수원 사람 아닙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고등학교 선배잖아요. 초등학교 선배기도 합니다. 김만배가. 네, 네. 근데 이제 저는 잘 전혀 모르는 몰라 분이었는데 제가 좀 들어보니까 되게 그때는 그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고등학교 친구들한테 뭐 선배들한테 100만 원, 200만 원도 빌리고 그렇게 어렵게 하다가 이 이제 대장동 건 만들 때 그때 이제 여기저기서 투자 겸 돈을 갖다가 그게 빌리기 또 시작하는데 미스테리예요. 예. 법조 기자가 일기 때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해줬던 그 법조 기자가 대장동 사업 수천억짜리의 사업권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이 진짜 미스테리예요 여기도. 예. 원래 이제 대장동 건 전에도 이런 개발 사업을 한 적이 있었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거기에 그때는 관심이 부업이었는데 많은 이건 사람이었는데 본업이 됐죠. 본업이 됐죠. 예. 김만배는 그 주변 사람들한테 100만 원씩 얻어갔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어려울 때 그런데 검사를 만나면요. 검사가 무슨 돈이 있냐면서 밥을 사고 검사가 아프잖아요. 집에 병문안을 갑니다. 잘했네. 근데 그런데 관리를 잘했네. 근데 김만배는 그 검찰 일진 그래서 대검에 딱 앉아 있는데 잘 못 나가는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제일 잘 나가는 법조 기자 출신 시절에 알았겠네. 네, 중수부 그리고 그 제일 잘 나가는 박영수, 최재경, 박영수가 메인이었어요. 메인이었죠. 메인이었고 가장 가깝게 지내면서 그 사람들 그러면서 이제 뭐가 어렵다더라. 그럼 변호사 소개해주고 그리고 그 뒤에서 좀 전문용어 뽀찌 먹었겠죠. 그리고 어떤 일에 드나들다. 그러면서 사업하는 사람들, 사자들도 이렇게 뒤에서 변호사도 사주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익을 챙기다가 대장동 건은 직접 간 거죠. 그리고 집 대장동 건은 그렇게 조그맣게 하다가 조단위 사업을 예. 사건을 가져가서 이 미스테리예요 진짜. 그렇죠. 네, 굉장한 미스테리예요. 수사를 하려면 그 사건을 가져가는데 검찰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여기를 수사해야 돼요. 그럼 윤석열 이름이 꼭 나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부친의 집을 왜 사주냐고 김만배 씨가. 이상하잖아요. 거기서부터 매우. 그러니까 그게 저는 이제 2015년도 그때 경기경찰청 수사를 막고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뺏어가서 네. 수원지검에서 아까 말한 대장동 사업의 초기 사업자들을 다 구속시키고 멘붕을 만든 다음에 그 사업권을 그렇죠. 양수양도 받은 그 과정을 갖다가 주목하고 있고 사업권을 검사들이 뺏어왔어요. 조폭을 보냈는데도 이강길이 안 뺏겼는데 조폭을 검사들이 제압하고 사실은. 그렇죠. 네. 그리고 이강길 넣고
그다음 조우영 감옥에 넣고 다 넣어버렸어요. 해결사 역할을 어찌 보면 검사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한 다음에 네. 그다음으로 넘겨 그렇죠. 받았거든. 이 김만배 사업의 해결사 역할은 검사들이 한 거예요. 그 역할을 한 사람들한테 50억을 준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사실 남욱 씨도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국회에서 그 말 국정조사에서 했었죠. 질의하셨을 때. 제가 질의했을 때 자기도 그런 얘기를 들었다. 검사로부터 들었다. 검사로부터. 아, 그런 취지의 말. 너 사업 뺏겨서 네, 네. 사업 뺏어서 준 거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들었다는 네. 거잖아요. 그리고 이광길 씨도 사실은 그런 점에 대한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본인도 뺏겼죠.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수천억짜리 사업 기반을 마련했는데 뺏겨서 통으로. 네네. 이강길이 가장 억울해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다 지켰는데 어떤 강패한테도 지키고 누구한테도 지켰는데 검사들이 가져가더라. 구속시키니까 어쩔 수가 없더라. 그 얘기를 이강길이 해요. 맞아요. 본인 네, 주장이기도 네, 네. 해요. 네. 이광일 씨도 그때 이광길 씨 2015년, 주장입니다. 네. 2011년도에는 살아남았는데 네. 2015년도에 구속이 되면서 구속이 됐고. 그때 다 완전히 구속됐어요 다. 예, 예. 피해 갔던 조우영도 구속되고 구속됐습니다. 네. 다 구속되고 사업 주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게 김만배로. 김만배로. 검찰 출입 기자로. 네. 근데 이제 한 번에 바뀐 건 아니고 단계별로 바뀌었. 당시 윤석열 그 2011년도에 윤석열 주인검사 수사팀이 조우영 씨한테 요 대장동 건에 대한 리베이트 10억 3천만 원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 지구에 받은 것도 있지 않느냐. 그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1차 수사 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조우영이가 멘붕이 와갖고 와 이거 다 알고 있네 나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멘붕이 와서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두 번째 조사 조사 받으러 가기 전에 박영수를 변호사로 선임하고 김만배로부터 소개받아가지고. 예 김만배로부터 소개받아서 네. 그렇게 해서 연결되기 시작한 거죠. 네, 네. 그 소개해줬던 사람이 나중에 자기 사업을 만든 거예요. 그거를.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갑자기 수사가 부드러워지더라. 그때 이제 커피를 타줬던 거는 박길배 검사라고 이제 밝혀진 것 같은데 부드러워지고 그 다음에는 아예 부르지도 않더라. 근데 이제 윤석열은 그런 조우영을 출국 금지까지 시켜놓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다 풀어준 거 아니에요. 예. 예, 그거는 예. 박영수가 돈 받고 그 후배들한테 얘기했겠지. 예, 그렇지 않고서 설명이 안 되죠. 그렇습니다. 예. 예. 이 사건이 똑같은 사건이 4년 후에는 다 구속시켰으니까. 네네. 그리고 나서 주인이 바뀌고. 네네. 주인이 바뀌는 과정 끝에 김만배 씨가 등장하고. 예. 아니, 얘기 들어보니까 김승원 의원이 많이 알 수밖에 없네요. 왜냐면 사건 관계자들이 다 김승원 의원들하고 다 인연이 있는 사람들. 고등학교 후배. 동문 뭐 후배? 많이 법- 팠습니다. 그때. 어, 법- 예, 예. 많이- 법대 대장동에 동기도 맞아요. 등장하고 어. 근데 이제 그때 저는 그냥 이 부산저축은행의 피해자분들 그때 생을 달리한 분들도 꽤 많이 계시거든요. 거기에 이제 분노를 해서 이거를 어떻게든 찾아 드려야겠다. 수원에서 판사를 하셨으니까 또. 네, 그 생각으로 했고 또 수원에서 판사하고 경기경찰청에도 이제 선후배들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계속 묻고 파고 막 그랬었죠. 우리 홍상 기자 한마디도 안 하셨는데 이제 이 주말에 노래하시려고 목을 아끼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기도 한데 이제 그 기자들 얘기가 요새 나오기 시작했어요. 청문회 이렇게 많은 내용이 쏟아지는데 그러니까 내가 요거 얘기하려고 기사량이 없다 너무. 요거 얘기하려고 한마디도 안 했는데 사실 지금 기사가 거의 안 나오잖아요. 거의 안 나와요. 뉴스에서도 뭐 한 꼭지 그냥 종합해서 이렇게 화제성인 거 맞아요. 한마디 복잡하기도 하지만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잠깐 그 요 전 코너에서 나왔듯이 원죄가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부분 저도 그 부분 일정 부분 인정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면 됩니다. 저는 우리가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이미 그래서 이 언론 지역이 바뀌고 있는 걸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또 한 번 지금 언론 지역이 바뀌는 게 가속화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가 이번 청문회에서 가장 딱 느꼈던 게 동아일보 그 보도 있지 않습니까? 대장동 사건이 원래 그분 대장동 그분이란 동아일보가 보도가 저게 그 대선 5달 앞두고 나왔거든요. 저게 국면을 전환시켰어요. 완전히 전환시켰죠. 네. 그런데 어쨌든 이번 청문회에서 그분이란 게 정영학 녹취록에 저게 있다고 보도가 됐었는데 그렇죠. 없다라는 게 그때도 알려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도 알려줬어요. 그때도 이미. 알려줬어. 네. 전혀 없다. 그분이라는 워딩이. 그러니까 요지 잠깐만요. 요게 뭐냐면 이제 이 대동사업자 김만배 씨의 녹취록 속에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 그 돈은 그분 그러니까 이재명 것이다. 그렇죠. 라고 하는 그분이라는 녹취가 있다라고 보도가 됐단 말이죠. 저 보도가 나오고 나서 국민의힘에서 프랭카드를 걸기 시작한 그분은 누구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이 실명을 저기서 기사에서 거론하진 않았지만 이재명을
지목한다는 거 우리 다 알고 다 있잖아요. 알고 있죠. 그렇죠. 자, 네. 그분이라는 게 녹취록에도 없는데 동아일보 기자가 소설을 쓴 건 아닐 테고 누군가 던져줬을 거 아니에요, 저 먹잇감을. 네. 누가 던져줬을지는 뻔합니다. 대개 보면은 서초동 편집국장이 던져줘. 그러니까 중앙지검 3차장이 원래 그 언론역 담당하니까 그때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저게 대선 5달을 앞두고 그때 수사팀장은 이번에도 청문회에서 나왔지만 김태훈 지금 남부지검장이 그때 일기 수사팀장이었잖아요. 맞습니다. 법조팀 기자단 간사한테까지 가서 그런 거 없다. 저거 완전 대형 오보다. 라고 했는데도 정정이 안 되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 맞습니다. 이후로도 계속 언론에서 그분만 계속 나왔어. 계속 나왔죠. 그분. 그러니까 그게 딱 일반 국민들 머리에는 각인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분이 받았네 받았어. 그분이 이게 600억을 각인이 가져갔다는 거 돼버리잖아요. 아니야. 그렇죠. 예, 저 프레임은 그분이 600억 지금 받아간다는 그러니까 거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지금이라도 저 동아일보 그때 다 실명이 돼 있으니까 고도의 유원모 법조팀 기자예요. 동아일보에. 지금도 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이용당한 거 아니에요. 네네. 아니면 공모를 했거나. 공모를 했거나 저거야말로 대선 공작. 저는 공모까지는 아니었을 예. 설마 그렇게까지는 너무 생각하고 위험한 싶진 않아. 공모지. 나도 근데 이용당했다고 이용 보는데. 당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럼 이거는 취재원 보호의 문제는 아니에요. 취재원 보호라는 거는 자기가 어떤 공적인 그런 취재를 위해 했을 때 그 제보자를 보호하는 거지. 저거는 자기가 이용당한 거잖아요. 그 누군가 검찰의 누군가에게서 이용당한 거잖아요. 악의적으로. 그렇습니다. 누구한테 저 먹잇감을 받았는지 밝혀야 됩니다. 밝혀야 됩니다. 밝혀야 됩니다. 저거는. 수사라도 해야 됩니다. 아니 수사하기 전에 언론 기자라면은 저 고도의 유원모 기자가 저 먹잇감을 그때 어떤 이유로 누가 어떻게 던져줬는지를 말해줘야 돼요. 맞습니다. 저거야말로 정말 대선 공작 기술이죠. 그렇죠. 뉴스타파를 기소할 게 아니라 저거를 예, 기소했어야 되는 맞습니다. 거예요. 근데 오히려 윤석열 사단은 그 대장동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걸 그러니까 올바른 보도를 했던 이건 뉴스타파라든가 뭐 JTBC라든가 경향신문을 오히려 때려잡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적반하장이죠, 완전. 이번 사건이 저 동아일보 기사가 다시 한번 이 소환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으로 지금 검찰개혁, 사법개혁, 뭐 노동개혁 그다음에 언론개혁 분명히 있어야 될 거잖아요. 네. 언론개혁이 다른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일단 고질적인 우리나라의 그 출입처 기자단이 어떻게 좀 출입처를 위주로 해서 기자단이 꾸려져 있잖아요. 사실 이 기자단이라는 게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온갖 나쁜 짓은 다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야합, 단합. 심지어는 어쨌든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 제가 있을 때만 해도 기자단에 간사가 있잖아요. 주간 간사가 있고 야간 간사 따로 있었어. 그래서 밤에 뭐 놀러 다니고 이럴 땐 야간 간사가 주로 뭐 하고 또 분기마다 아니면 전반기 후반기 해외 뭐 무슨 현지 취재라는 명목으로다가 해외 여행 가잖아요. 네. 기자단 반은 뭐 미국파, 반은 뭐 유럽파. 그거 다 세금으로 가는 거거든요. 저도 사실 그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게 잘못인지 잘 몰랐어. 아, 기자들은 원래 이래도 되는 건가 보다. 모든 검사들이 다 나쁜 놈들 아니잖아요. 그 조직에 들어가 보면은 아, 우리는 이래도 되는 건가 보다. 그렇지. 이게 그래서 문제라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언론개혁의 첫 발자국은 저 출입처, 특히 제일 먼저 법조 출입 기자 법조가 제일 큰 이거를 문제예요. 일단 해체를 시켜야 돼요. 그거가 그 카르텔이 제일 강한 것도 법조 기자들이에요. 네. 이건 깨지지도 않아요. 예. 아무튼 당시 저 기사로 인해서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악의적인 프레임이 형성이 됐고 그 결과로 대선 결과가 전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요. 0.7% 24만 표 차이가 24만 명 움직이는 기사였어요, 저런 게. 저는 저 그 이상의 기사 보세요. 파급력이 있던 단독 단독 절반은 그분 것 600억은 이재명 것인데 1,200억짜리인데 1호 배당금이 네. 절반이니까 600억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600억은 이재명 것. 그게 프랭카드에 다 나왔어요. 근데 그렇지.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거죠. 그분이라고 기사만 때려주면 네.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 누군가 있었던 거예요. 보면은 선을 지키려 전해졌다 이렇게 할 때 말했다고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이게 나는 기자들이 그걸 그걸 확인을 흘렸어. 못했는데 확실해요? 아 진짜 있다니까? 라고 말을 해줘야 저걸 쓸 수 있어요. 네. 네. 누군가 얘기를 해줬어. 전해졌다. 했죠.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이거 보면은 그리고 이거 보면 기자들의 기사를 쓸 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 저 말을 해준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마 검찰 측에서 나왔을 거라고 네, 보여지고요. 가능성이 이게 대선이고 이게 허위 사실은 네, 나중에도 걸리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 당시 정영학 녹취록 보면
저 그분이라는 단어는 전혀 없고요. 다 아시겠지만 오히려 김만배 씨가 이거는 유동규 네 거다. 근데 이제 외부에서 알면 안 되니까 이름을 갖다가 감춰둔 거다라고 하는 대화가 생생하게 있죠. 녹취록 보면 있습니다. 실제 녹취록 보면은 유동규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분이라고 한 다음에 이재명 거라고 뒤집어 놓은 거예요. 예,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때 1차 1기 수사팀장인 김태훈 지금 서울 고검장 남부지검장. 네, 지검장이 아니, 지금 고검장 대전 고검장 대전 승진했구나. 고검장이 이 그분이란 단어도 없고 아마 그것까지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 사실은 유동규로 의심받는 대화 내용이 있다라고 언론 간사한테 법조 간사인가요? 그러면 얘기를 기자들이 대대적으로 썼어야 되거든요. 써야 되는데 예. 안 써. 근데 안 써. 예. 그걸 안 쓰면서 그분 일반인들한테 그분으로 굳어졌어요. 네. 이재명이 뭘 받긴 받았나 봐.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때 만들어진 의식이 저 기사로 시작된 네, 거예요. 네, 네. 왜냐하면 대선 내내 적어가지고 그분 했었거든요. 논두렁식이하고 처음부터 똑같은 거짓말이죠. 처음부터 일종의 거짓말. 똑같은 특히나 법조 기자단이 그게 가장 심한데 일종의 담합 같은 그 분위기가 형성돼 있거든. 그러니까 한쪽으로 몰고 가면은 네. 그쪽으로 우리 다 몰고 가자 이런 게 사실 경쟁보다는 담합이 훨씬 더 기자단이 그래서 폐해가 더 심한 거거든요.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암만 그때 김태훈 수사팀장이 가서 이거 오보다 그런 말이 없다라고 말을 해도 간사한테 말을 해도 간사가 그 말이 전달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기자단이 문제라는 거거든요. 이제 한마디만 더 하면은 네.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 때 우리 기자단 없앤 적이 한 번 있었잖아요. 네. 역사상 처음으로 한 번 있었잖아요. 없애려고 했지 못 없애. 대모질 기자단 대모질을 한다고 그 난리 났죠. 일단 기자실을 없애버렸어. 공간을 없애버리니까 네. 저도 그때 물론 입이 대빨만큼 나왔어. 야 그럼 기사를 어디 길바닥에서 쓰라는 거야? 그때 MBC, 커피는 KBS 누가 타줘 그러면은? 한겨레 경향. 아 이렇게 불편하게 이게 언론 탄압 아니야 했는데 커피는 누가 타죠? 조금 지나니까 야 원래 이게 맞는 거는 맞는 것 같다. 그렇지. 다른 모든 나라는 그렇게 하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이 이게 무슨 이건 우리를 해도 된다. 전반기 후반기 해외여행 취재라는 명목으로 세금으로 다 여행 가고 커피 누가 타주고 거기서 낮잠 자는 그 침실 있고 이런 거 우리는 다 해도 되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우리만의 권한이라고 생각했던 거 그게 잘못이라는 걸 그때 저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실 그게 계속 밀고 나갔으면은 언론이 이 지경까지 되지는 않았고 뉴스공장이 이렇게까지 영향력이 있지는 않았을 텐데 그때 그 이명박이 다시 다 되돌려 버리는 바람에 이 지경이 된 거예요. 결국엔 뉴스공장 좋은 일 했네. 커피는 누가 타죠? 그래서 저희 저는 아쉬운 오세훈 거는 시장에도 감사드립니다. 오세훈 시장 표창자 구석에 걸어놓을까 싶어요. 우리를 아무튼 요즘 국정조사에서 정말 윤석열 정권 때 전 국가기관 권력기관이 동원되어서 얼마나 불법적인 일을 저질렀는지가 계속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하는데 보도가 거의 안 되고 거의 안 돼요. 진짜. 예, 예, 예. 이거 저희는 이거 가지고 거의 하루 종일 하거든요. 네, 네. 거의 안 다뤄요 언론에서. 그러니까 답답하긴 해요. 저희도 그러니까 이걸 누군가는 우리라도 다뤄야 된다 해서 다루는데 사실 조회수는 잘 그렇게 나오진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해야 됩니다. 네. 이게 나중에는 그래도 다 그게 제일 많이 인정받아. 나오는 거예요 이 업계에서. 지금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뉴스가 지금 이 뉴스예요. 네. 자, 검찰이 얼마나 조작을 했는지.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검찰 출신이니까 유일한. 요 앞 시간에 이거 특검으로 가야 된다. 네. 요 청문회에서 나온 결과는. 근데 현역 검사들이 과연 이 특검팀에 합류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이제 특검은 사실은 뭐 그 자체로 영장 청구권이나 이게 다 있기 때문에 검사 없이? 검사 없이도 가능하죠. 근데 다만 그동안 우리가 특검을 수차례 하면서 그냥 관행적으로 수사의 중심이 파견 검사들이 됐는데. 돼왔던 거죠. 근데 예. 최근에 조금 바뀌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 검사 없이도 할 수 종합특검도 있을 것 같다? 종합특검도 그렇고 검사 출신 변호사들도 충분히 가능하죠. 사실은 그럴 수 있다. 수사를 해본 사람 그리고 뭐 경찰 파견 받으면 되니까. 근데 과거의 잘못과 과거의 검사들이 이만큼 잘못했다. 우리가 반성해야 된다. 과거와 이별하자. 그러면서 검사들이 좀 그런 생각을 젊은 가진 검사들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특수부 이렇게 젊은 검사들 아까 양문환 의원 얘기 들어보니까 이 특수부 칼제비들을 일반 검사들이 할 수 있을까?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럴 수도 있고 수뇌부니까 검사 수뇌부니까. 글쎄
특검 공천 안 되면 그쪽 가시는 건 어때요? 네? 특검으로. 아주 안 되기 네? 고사를 지내네. 고사를 지내. 그런데 아이디어 좋은데 그거. 아이디어 좋은데. 지금 방송도 잘 하시니까 가가지고 그 언론 당론 하시면 되잖아요. 브리핑도 하고. 근데 지금 김건희 주가 조작 수사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수뇌부가 바뀌면서 이창수로 그 검찰총장하고 서울중앙지검장을 바꾸면서 김건희 무혐의를 떨으려고 준비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검사 하나가 지금 안 들어오고 있는데 최검사 안 들어오고 있어. 울었다는 미국에서. 검사죠 이게. 울었다는 검사예요. 지금 어떻게든 오게 한다는 거 아니야 지금? 오게 한다고 법무부에서 협조했다는 게 뭐냐면 그 얘기는 했는데 더 이상 진척이 없나? 진척이 없어. 안 와. 그러면 우리가 모셔와야 돼. 어떻게? 우리가 이름 부르면 와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특검에서 빨리 피의자로 전환을 해야지. 그 정도 그러니까. 혐의가 있는데 왜 피의자로 전환을 못? 피의자 전환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검사에 대한 수사는 안 돼. 더뎌. 그리고 여론에서 받쳐주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아니 근데 어차피 지금 그 미국 가 있는 것도 법무부의 파견 명령에 의해서 가 있는 것이거든요. 해외 파견 명령으로 가 있는 거라. 그렇죠. 일시 복귀 명령을 법무부에서 하면 내면 될것 공무원으로서 그거 안 들어올 수가 없어요. 국정농단 때 저 청와대 그 박근혜 7시간 관련해서 간호사 장교가 미국에 갔다가 불려와서 아니 공무원인데 네. 어떻게 그럼요. 공무원을 자기 뜻대로 나는 안 들어가 한다고 내버 그 방법이 없을 수가 있나? 명령 내면 돼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예 못 오고 있습니다. 그럼 근데 이 들어오게 검사에 대한 하겠지. 수사 그리고 그 사람의 컴퓨터에 대한 포렌식이 더 진행되지 않으면 이 수사 못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끝날 리는 없어. 그렇게 끝나고 지금 아니, 상황 그렇게 그랬어. 안 끝난다니. 근데 얘기는 계속 해야 돼. 그 그렇게 안 우리가 끝나게. 얘기해야 돼. 어. 얘기해야 돼. 자, 그 최검사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가 공개적으로 들어오라고 보고 싶다 최검사 해가지고 이름도 사진도 공개하는 게 나은 것 같아. 근데 옛날에 그런 거기까지 안 적이 해도. 있었어요. 네. 이제 복귀 명령을 냈어. 이거는 뭐 정치적인 사건과는 관계없는 다른 이유로 법무부에서 이제 복귀하라고 명령이 났는데 미국에서 바로 사직서를 팩스로 보냈던 검사. 그런 사람이 그럴 있었어요. 수는 있지. 네. 있었어. 예. 그러면 체포하러 가야지. 지금 근데 이 검사를 들여보내지 않기 위해서 검사 카르텔이 움직이고 있다. 저는 거기까지 확인했어요. 그렇겠지. 네. 사실은 뭐 특검에 저는 예전에 그러니까 특검에 검사가 파견되는 것 우려가 좀 많고요. 예. 예전에 이제 사실 검사들은 주골야주라고 해서 낮에는 골프 치고 밤에는 술 먹고 그러면서 서로 간에 끈끈한 인맥과 함께 또 못된 짓도 같이 하고. 검사를 관두는 시간이 좀 지났고 그래서 예, 이제 예. 그 물이 좀 빠진 하지만 검사 수사 기법은 잘 알고 있는 젊은 네, 네. 김용남 그렇죠. 의원 같은 분들이 지금 공천을 못 받고 그리로 가는 거. 고사를 지내는. 그 공천을 받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점. 예, 예, 네. 예. 그래서 저는 엊그제도 제가 얘기했었는데 이게 어쨌든 새로 특검을 구성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수가 있고 그런데 지금 두 번째 2차 특검도 구성하기가 굉장히 지금 힘들었었는데 3차 특검을 또 구성하는 게 걱정이에요. 어떻게 여유가 있느냐 하는 부분이고 그러면은 어쨌든 국수본에 어쨌든 경찰에서 수사 인력이 열의도 있고 검사들에 대해서 수사하겠다는 열의가 있는 경찰들도 많이 있었고 수사 경험도 풍부하고 물론 법적인 어떤 조언이나 영장 청구나 이런 거는 공수처를 통해서 하는 공경합동수사본부 이거 그러니까 엊그제 누구였더라 그 나오셔갖고 그게 현실적으로 잘 작동이 안 된다 네, 네. 지휘 체계가 그래서 개판될 수 있으니 그냥 특검을 새로 만드는 게 낫다 하는데 특검을 쉽게 만들 수 있으면 그 방법이 가장 좋겠으나 지금 검사들을 상대로 해야 되는 특검이기 때문에 또 얘기하시네. 검사들을 하는 게 쉽지 않고 그게 공경합동수사본부가 공수처 경찰 합동수사본부가 홍 선배, 지금 쉽지 않아요? 특검으로 지금 가닥은 잡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니, 공사 괜찮아. 이제 한번 생각하면 포기할 줄을 몰라요. 어. 그 아디다스 이것도 우리가 입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거 오늘 굉장히 영하게 나오는데 지금 영해 보여. 특검으로 방향이 잡혔는데 계속 이런 얘기하는 걸 그럼 전문 용어로 그만하자, 그거는. 애프터 드럼이라고 해요. 애프터 드럼. 네. 뒷북. 자, 하여튼 요 아디다스 모델로 나서냐 요 댓글이 많습니다. 영해 보이는데 오늘 굉장히 아니 영해 보이긴 해요. 예. 그리고 잘 나오나 이참에 모르겠네. 아디다스 모델도 하세요. 그래?
시니어 모델? 시니어 모델. 그렇지. 시니어로 보이지 않는데